보시면 교재는 여러분 여기 끝에 있는 데다가 쭉 펴야 나중에 중간 가서도 쭉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하나, 둘, 선 두 개 있을 텐데 거기까지 그렇게 해서 쭉 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걸 볼 건데요. 어떤 내용들을 볼 거냐면 여러분 독서,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에 문법이랑 이런 매체를 여러분 한 번도 안 풀어본 친구들도 있어서 학을 선택을 하거나 매체를 언매를 선택을 하거나 약간 지금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 매체 문제도 좀 넣어놨어. 그래서 그 개념들도 같이 할 거야. 그것도 하고 자, 그러면 우선은 오늘은 독서하고 문학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문학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어디를 가시냐면 여러분 29쪽까지가 여러분 독서고요. 30쪽부터가 여러분 우리 이제 문학이에요. 30쪽에 있는 문학 작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상징적인 자, 우선은 여러분 이제 현대소설을 보면요. 현대소설에서는 여러분이 뭘 좀 찾아주셔야 되냐면 이게 이 작품은 무조건 시대적 배경이 뭐야? 라고 해서 대놓고 설명하는 그런 현대소설은 없어. 뭐 1953년 뭐 자기 일기를 쓰듯이 뭐 하는 거 아니고서는 뭐 여러분 자기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서 지금 이 작가가 혹은 이 화자가 혹은 여기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찾아줘야 돼. 그래서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러분 현대사를 찾아낼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대사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 찾아내기 좀 쉽겠죠. 그래서 오늘도 상징적 의미가 엄청 많이 쓰인 작품을 한번 볼 건데 얘가 현대사를 모르면 사실 이 상징적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우선은 여러분 우리 소설에 반영되고 있는 현대사는 첫 번째가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일제강점기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광복 직후. 요게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누가 있냐면 6.25 전쟁, 즉 한국전쟁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여러분 독재정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누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도시와 산업화. 요게 이제 들어가요. 여기까지 하면 얼추 여러분 몇 년도에까지 이제 볼 수 있냐면 1980년대까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1990년대 이후부터는 어떤 배경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아무래도 여러분 이제는 사회적인 큰 문제들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여러분 환경에 대한 문제 아니면 여러분 여성에 대한 문제 아니면 이주민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점들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키워드를 가지고서 얘네를 찾아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작품에서도 여러분 선생님이 정보를 계속 찾을 거예요. 그럼 그 정보에서 시대를 여러분이 유추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작품을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 맨 처음에 뭘로 시작을 하냐면 앞부분 줄거리부터 시작을 해요. 자, 앞부분 줄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문제에서 모의고사에서 있는 경우들은 대부분 어떨 때 여러분 뭐 이걸 주냐면 앞부분에 이미 갈등이 시작됐어. 갈등이 얘들아 발단 지나고 전개가 지나서 여러분 이제 갈등이 어느 정도 약간 점철되어 있는 상태야. 그럼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읽는 부분이 갈등이 가장 최고조가 되는 그 부분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즉 앞부분 줄거리를 제시하는 경우는 갈등의 앞부분의 내용을 설명해주고자 할 때 앞부분 줄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의 시작이나 혹은 갈등의 전개 아니면 인물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인물들의 관계를 좀 간추려서 설명해주고 싶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인물의 관계 이거를 드러내고 싶을 때 앞부분 줄거리가 나타난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이 글도 앞부분 줄거리에서 갈등 양상이 일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앞부분 줄거리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앞부분 줄거리가 없는 경우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들이 좀 많냐면 서술자가 전재호 작가 시점이거나 1인칭 시점일 때 내가 그냥 다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그냥 일단 갈등이 이미 지나고 갈등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간에 그 친구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혼잣말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은 사실은 굳이 앞부분 줄거리가 필요 없지. 자기가 다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중간에.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얘는 시점에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시점이 나올 때, 그래서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시점이 나오거나 이게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분 혹은 아까처럼 갈등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부분이 나오거나, 그래서 여러분 갈등의 시작점이거나 아니면 여러분 또 내 자아 간의 갈등을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럼 여러분 내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굳이 여러분 갈등이 뭔가 커다란 갈등이 아니니까 내 내면 속에서 그냥 이걸 할까 말까 고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싶을 때도 사실은 앞부분 줄거리를 사실 잘 안 주기는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 줄거리가 있으면 갈등 양상을 빨리 찾아야겠다, 혹은 인물 간의 관계를 찾아야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어떤 여러분 갈등이 나타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아버지가 세 번째 국회의원을 출마를 위해 다시 채식을 시작한다. 가족들은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마다 채식을 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갈등 양상 찾아낼 수 있겠니? 누구하고 누구의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하고 아버지하고. 그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정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앞부분 줄거리에서 얻어내는 정보 첫 번째가 어떤 정보를 얻어내냐면, 여러분 첫 번째는 아버지하고 가족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그래서 아버지와 가족의 갈등 관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모든 여러분 이제 서술을 해주거나 모든 여러분 이제 가족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제 찾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채식이랑 국회의원 출마랑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지? 이게 이제 정보긴 한데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정보지. 그래서 여러분 출마와 그 다음에 채식 간의 관계. 그러면 여러분 이 채식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을 출마한다고 해서 다 채식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여러분 이 작품에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찾아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정보를 하나하나씩 계속 찾으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부친은 자신이 속해 있으면서 그렇게나 미워하는 한 세계가 머지않아 붕괴하리라는 희미한 예감의 공포 앞에 오로지 떨고 있었던 것이었다. 체면 불구하고 부친이 출마했던 건 아마 그 때문인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지금 부친이 이랬던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서술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서술자가 지금 누구가 서술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자식이 얘들아 서술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 등장인물이 여러분 서술자가 되려면 여러분 1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1인칭이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정보 세 번째 1인칭 시점을 사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1인칭 시점을 쓰고 있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심리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아니었을까? 계속 추측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네 번째. 이 사람이 추측한 바로는 아버지가 얘들아 뭐 하기 때문에 얘들아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미워하던 세계가 머지않아 붕괴할 것 같은 그 두려운 모습. 그러면 자기가 믿던 여러분 이 세계의 붕괴로 인해서 이걸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가 출마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 얘들아 너 믿는 세계가 뭐가 붕괴되면 출마를 한다는 거야? 이러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돼도 정보로 정리를 해. 아, 나중에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찾고 여러분 여기서 상징적 의미들을 계속 찾다 보면 이 말이 하나씩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은 수수께끼 같은 말이지만 정보들을 하나씩 모으세요. 그럼 아버지가 이래서 이랬나 보다 라고 그냥 추측만 해보는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가볼게. 그 멸망이 상말로 속된 말로 시계 무언처럼 점차 느려져서 설령 7번이나 8번이고 재출마해야 되는 그런 기우 걱정이 설마 부친에게 눈곱만큼 있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버지는 계속 출마를 했을 거다. 아버지가 그래서 출마를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부친의 유일한 이해자는 이러면 아버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나 봐. 유일한 이해자는 속당 조문재 선생인데 조 선생은 중학교 한문 선생으로 두루미처럼 바짝 마른 모습으로 시의 언덕까지 살고 있었는데 그 양반의 말을 빌려보면 부친의 망발, 망발이라는 건 거짓말 같은, 왜 저래? 약간 부정적인 행위를 할 때 망발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출마하는 걸 망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시점을 가지고 있는 이 서술자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1인칭 시점을 통해서 서술자가 인물을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서술자는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다시 또 갈게. 아버지가 그 출마하는 이유는 단지 젊었을 때 글귀나 좀 읽었다는 탓일 따름이고 모든 난점, 어려운 점은 흐르는 세월이 심판해준다는 점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조문재 선생은요. 아버지가 출마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조문재 선생은 생각을 하냐면 글귀나 읽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조문재 선생이 생각하는 출마 이유는 아버지가 글을 읽었다는 건데 그러면 나름 얘들아 옛날에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글을 읽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학을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식인에 해당했으니까 그 아버지가 뭔가 좀 약간 그렇게 지식인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세월도 세월이지만 선량, 여러분 선량의 뒷뜻을 보면 국회의원이라는 뜻이 나와요. 여러분 국회의원이에요. 세월도 세월이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부친의 이런 엉뚱한 꿈이라던가 이를테면 그 준비라고 할 수 있는 채식 같은 기묘한 방법은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다니엘서에서부터 그 연유가 비롯된 것만 같다. 여러분 얘는 아버지가 얘들아 지금 이렇게 여러분 출마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요렇게 여러분 밑단 세계에 대한 붕괴 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또 나왔어. 다니엘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다니엘서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자, 그 채식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흉흉한 난세, 여러분 난세는 어지러운 세상, 어지러운 세상의 여러 조짐에 대해 그 책은 괴상한 꿈 얘기라든지 기괴한 짐승들을 무수히 등장을 시켜서 공갈을 치고 있었는데 이런 공갈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공갈빵 먹어보셨어요? 공갈빵에다가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텅 비어 있잖아. 거짓말빵. 응, 거짓말이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가 얘들아 그 다니엘서를 읽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다니엘서를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갈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모든 행위나 다니엘서도 다 부정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자, 그럼 다시 또 갈게요. 그 이는 이빨은 여러분 철로 되어 있고 발톱은 못으로 되어 있고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라는 끔찍한 구절까지 있는 것이었다. 학대를 받는 어느 민족의 2중 3중의 서러움의 메시지였던 것이다. 그럼 여러분 다니엘서에 대한 정보가 나왔거든요. 다니엘서는 어떤 난세에 대한 어지러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어지러운 세상에 여러분 어떤 메시지라고 얘기를 해요? 서러움을 겪던, 핍박받던, 학대받던 이런 민족의 학대받는 민족에다 서러움이 담겨져 있는 글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니엘서의 기본 내용이래요. 그러면 그 부친이 정말 다니엘서를 읽었는지는 장담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가 아버지가 출마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서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좀 더 가볼게. 자, 5번째. 부친은 홀로 무언가 유일한 것을 믿고 있는 듯 했지만 외할머니나 모친에 대한 어떨 수 없는 반발 때문에 평생 절이나 교회 문턱을 피했고 어쩌다 집안의 종교적인 물건, 부적, 찬송, 성경책, 지등 따위가 보이기라도 하며 불이 나게 그것을 어디인가 숨겨버리고 했으므로 설마 당신이 방에 몰래 숨어서 다니엘을 읽어 치웠으리라고는 상상이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버지가 이런 걸 읽었을 리가 없다라고 추측을 해요. 자, 하지만 다니엘의 그것과 똑같은 어이없는 절규가 허기와 오기와 무청 중에 지친 그 부친의 유세장에서, 여러분 유세장을 가서 아버지가 막 유세를 하는데 배가 고프대. 아버지가 오기도 생긴대. 무청 중이래. 무청 중이라는 건 청중이 아무도 없대.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인기가 없는 국회의원인가 봐. 일단 우리 대구 이제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하면 그래도 일단 몇 명은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 그럼 아버지는 아무도 없는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야. 그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번번이 흘러나오는 건 나는 들었다. 나를 사자 아가리에 쳐넣어 보십시오. 펄펄 끓는 불 속에 나를 확 던져 보십시오. 내한테 어디 한번 풀만 먹여 보십시오. 끄떡도 안 할 것이요. 나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유세장이라고 하는 건 정치가들이 자기의 정치의 가치관을 펼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서 다니엘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건 이 다니엘서에 나온 내용이 곧 누구의 가치관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치관이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난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학대받는 민족의 서러움을 느끼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저기 선생님이 써놓은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이 학대받는 민족의 서러움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설명할 수 있는 시대를 3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시대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그렇지. 그 다음에 또요? 독재정권이랑 그 다음에 또 하나 더요? 네, 사르바도시아는 특정 계층만. 우리 민족 전체는 아니고 특정 계층만. 근데 여러분 전쟁은 모두 민족 모두다. 그래서 여러분 3개를 꼽으라고 하면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독재정권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는 그래도 한국인일 텐데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나간대.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거가 있었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때 선거 안 했잖아요. 그럼 일제강점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네. 그리고 여러분 전쟁 중에도 여러분 선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독재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시대적 배경은 독재정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자 앞에 가서 아버지가 왜 출마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 자기가 믿고 있는 세계에 대한 붕괴. 그러면 여러분 독재정권이 시작이 되면서 자기가 믿는 세계에 대해서는 즉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세계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왜 독재가 지속되면 자유는 얻을 수 없잖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난세 학대받는 민족의 서러움을 아버지는 계속 토로하는 거지. 나를 이런 완전 이 사자나 아니면 이런 곳에 넣어 보십시오. 내가 어디 구하나. 내가 독재정권에 있다가도 이걸 구하나. 그러면 여러분 이 독재정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출마해서 개선해 보려는 게 아버지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꿈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러면 얘들아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독재정권 때를 얘기하고 있는 배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작품 읽어볼게. 자, 같이 가보자. 자, 그렇다. 얼음이다. 만상에 사는 듯한 열아의 기갈이. 기갈은 너무 목이 마르다. 목이 말라서 들려오는 한 개의 통풍 구명만을 찾아 헤매이는 이 여름 대낮 같은 홀로 자전거 등받이에 서늘한 수면과 같은 거창한 물건을 싣고 달리면서 부친의 꿈은 빼도 먹도 못하게 그 결정체 속으로 스며든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의 직업이 대충 조금 나왔거든요. 자세히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얘들아 자전거를 타고 뒤에 뭔가를 싣고 다니는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자전거를 가지고서 뭔가 일단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 얼음을 수증과 같은 얼음을 싣고 다니면서 항상 그곳에서 꿈을 반영시켰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나 출마할란다 라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을 때 그 계면적인 웃음, 우는 듯한 눈, 경악에 찬 가족들의 힐나는 시선에 조금씩 떨리던 그 시작하던 그 입술이 그것을 증명한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부친은
절식으로 모처럼 놓인 구미구이 찬 접시를 옆으로 슬그머니 밀어놓고 허탄한 얼굴로 시금치 접시를 젓가락에 가져냈다. 그것이 심했다. 누이와 나는 4년마다 오는 그 부친의 구닥다리 같은 홍역. 여러분 아버지가 출마하는 걸 구닥다리 같은 홍역이라고 얘기를 해. 가족들이 그러면 얘들아 이걸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그치? 자, 또 치르게 되나 보다 하고 부지중 의식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러면 여러분 7번째, 아버지는 그러면 평생을 그러면 채식을 해온 게 아니라 육식을 하다가 채식을 하고 육식을 하다가 채식을 하다가 이 출마를 할 때마다 그러면 아버지가 출마할 때 채식을 한다는 거는 의미를 조금 더 한번 디테일하게 더 찾아보자. 자, 9번. 우리들이 고통스러웠던 건 서강표, 서강삼의 목표, 서강삼 세편이 하는 이웃이나 학교 동료들의 조석 간의 인사가 아니었다. 근데 서강삼 목표는 좀 그렇지 않니? 가족도 안 찍었다는 뜻 아니야, 얘들아? 그럼 너무 이 사람이 아예 인기가 없고 가족들이 엄청 반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선거 소동이 끝날 때마다 전시의 오욕, 오욕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 수치스러움에 찬 익살맞은 조롱을 우리 집에만 폭삭 뒤집어 씌우고도 진실로 늠름하고 의원이 보고해서 참으로 아름답기까지 해보이는 부친의 배짱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은 아버지가 왜 꼴불기 싫고 꼴불기 아니고 아버지가 왜 싫으냐면 출마를 계속해서가 아니래. 아버지가 배짱 있는 모습이 훨씬 더 짜증이 난대요. 아버지의 낙선보다도 아버지의 얘들아 배짱 있는 모습이 더 마음에 싫은 거야. 자, 왜냐면 낙선을 했어. 그럼 낙선을 하면 얘들아 좀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잖아. 그럼 얘들아 부끄러워야 다음에 안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아버지는 어때? 당당해. 더 보고하고 더 얘들아 배짱도 있어.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또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얘들아 빵표를 받고 얘들아 3표를 받았는데도 또 나가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당당함이 너무 수치스러웠다. 얘들아 가족들 간의 이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자, 그리고 니은 부분 가세요. 어쩐지 부치는 봄장망하게 진 아스팔트 틈서리로 흙탕물을 튕기는 을씨년스런 한밤중에도 청량한 구름 속에 혼자 걷고 있는 듯했고 혼자만 얘들아 고고해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고독감에 몸을 깔며 내가 뒷간에 홀로 움치고 앉아있을 때에도 그는 가벌어진 무슨 꽃봉오리 커다란 꽃보렁이 속에 의젓이 다리를 틀고 앉아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절대 굴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부분 줄거리. 아버지는 합동유세장에서 친구 채씨를 만나게 되고 채씨는 유세장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 그걸 빌미로 난동을 부리게 된다. 자, 그럼 이거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치? 채씨와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분명치 않아도 부친이 채식을 그만둔 건 그것이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채식을 그만두었대.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채식을 한다는 건 출마한 거야. 이 독재 정권에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볼 거야 라고 하는 아버지의 의지였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의지가 여러분 그만두었다고 했으니까 의지를 갖는 거야 안 갖는 거예요? 의지 안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의지가 꺾인 거야.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어떤 신경의 변화가 생겨난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또 가볼게요. 자, 그리고 그러 돌아오는 길에 부치는 가장 그럴싸하게 당신의 얼굴이 크게 찍힌 선거 목표를 푹 찢어서 구겨서 잡담을 지하고 그걸 길가에 던져버렸는데 무슨 변화와 동요가 부친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채식을 끝내자 기뻐서 날뛰는 건 물론 그 친척 참모들이었다. 순대구이, 날치, 가자미 같은 것을 상 위에 올라오면 그건 깜짝할 사이 눈앞에서 사라졌다. 금연쩍기보다는 더러운 광경이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가족들이 막 개걸스럽게 그 육식을 하는 걸 보면서 나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더럽다 이런 생각을 해. 아버지에 대해서만 부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친척 참모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부치는 글썽글썽해진 눈으로 가족들의 그런 왕성한 식욕을 지켜다보고 있었던 것 같다. 오랜만에 고기를 보니까 속이 꼬리꼬리하다는 둥. 이런 친척들의 파람치, 파람치라는 건 이런 살면피를 쓰다. 그러니까 이런 되게 뻔뻔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잘만에 잘 씹어서 천천히 하고 주위를 소금거리는 모친의 낭만.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는 아유 꼭꼭 씹어서 먹어라, 꼭꼭 씹어서 먹어라 이런 낭만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파렴치하다. 그러니까 이 낭만도 사실 긍정적인 말은 아닌 거지.
자, 그 다음 다시. 누이의 부어 터진 얼굴,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부치는 강 속에 자전거를 처박아둔 채 운신조차 안 했다. 이런 운신을 안 했다는 건 이것도 안 했는데 아버지 직업을 안 가졌던 거네. 운반도 안 하고 있었다. 이걸 얘기를 해요. 자, 얼음 운반에 물론 대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부치는 62세였다. 보람남짓을 앞에 둔 선거일이 빨리빨리 지나갔다. 서강산무표, 서강산무표, 서강산무표. 그동안 단 하루 부친이 밖을 나갔을 뿐이었다. 너 나하고 잠깐 나가자. 부친이 말했을 때 아유 또 발작이 시작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 발작이라는 게 뭘까요? 다시 또 국회의원에 또 출마하겠다고 또 아버지 또 나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지. 그러면 이것도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가 있는 말이야. 내가 자전거를 끌고 나오자 부치는 그만두라고 고개를 저었다. 우리들이 터벅터벅 걸어서 찾아간 곳은 시가에서도 훨씬 떨어진 변두리 언덕 뒤에 숨어있고 댕그러니 서있던 도살장이었다.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공간은 아무 공간을 설정하는 건 아니에요. 왜 공간을 아무거나 설정한 게 아니냐면 아버지는 지금 신경의 변화가 엄청 크게 하나 왔죠. 근데 그 신경의 변화와 달리 어디를 갔냐면 도살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갔어. 그러면 여러분 이 도살장이 아버지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공간인 거야. 이 상징적 의미를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돼요. 신경의 변화가 왔을 때에 여러분 그 배경을 찾아줘야 돼. 자, 어떤 의미 있는지 한번 가보자. 자, 그 일대는 분지처럼 지대가 낮아서 잡초, 잡서, 황토가 작은 벌판을 이루고 개읍바람이 눕고 있었으며 잿빛의 긴 콘크리트 담으로 도수장은 내보직에 철통같이 에워싸져 있었다. 그물에 부친의 신경은 도사리고 있던 민족과 시국에 대한 비전이 그러면 이들 아버지는 항상 민족과 시국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네. 그럼 그 비전이 얘들아 뭘까요? 어떤 자유에 대한 열망을 얘기하겠죠. 그쵸? 그 비전이 겨우 이 정도의 황량한 풍경이었다고는 당연히 믿어지지 않는다. 밖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는 올빼미 눈 같은 동그란 두 개의 창문 외에는 감기등꽃처럼 사방이 막힌 도수장 건물에서 부치는 도대체 무엇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일까? 서강산 기호 3번의 플랜카드 광목을 품에서 꺼내더니 부치는 그걸 어깨에 두르고 건물로 갔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끈을 이렇게 맸는데 이걸 매다는 건 대부분 뭐 할 때 이렇게 메고 다녀요? 유세할 때, 그치? 자기를 홍보하려고 할 때 이걸 메고 다니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도살장에 와서 그러면 유세를 하러 왔나 봐. 그러면 아버지가 왜 도살장에 유세하러 왔는지를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아. 그치? 자, 정문에 빗장이 빠지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 얼굴이 나타났다. 주인을 찾는다고 부친이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부친은 절을 하고 뭐라고 말을 했다. 열변을 토하는 부친 앞에서 쾅 하고 철문은 닫혀버렸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 주인이 받아들여 준 거예요? 받아들여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는 이 주인과 뭔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말을 했던 것 같아. 그치? 자, 언덕바지로 돌아오자 부치는 잡초를 한 줌을 훔쳐서 입안에 넣고 그걸 질겅질겅 씹으면서 무연히 눈앞에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 채식만 하던 사람이 여러분 뭘 했냐면요. 길가닥에 있는 그 잡초를 뽑아가지고 그걸 질겅질겅 막 씹어. 그 이 씹는 의미를 여러분 그럼 제목을 한번 봐주실래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초식. 그치? 초식이야. 초식. 우리 맨 마지막에 초식. 그러면 여러분 이 초식이라고 하는 거는 채식도 사실 초식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거는 길바닥에 있는 풀을 뜯어먹는 건데 이건 진짜 레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초식이죠. 그러면 이 초식이라는 건 아버지가 진짜 내 말을 왜 안 들어서 질겅질겅 이렇게 씹어서 먹고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채식이 아버지에 대한 의지라고 했지. 그럼 여기 길거리에서 지금 이 초식을 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의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자, 그럼 이 아버지의 의지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모르긴 하지만 부친으로서는 정육점의 고기를 거덜내는 그 모든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비결은 거기서 모든 덩어리가 흘러나오는 도수장의 주인을 구워 삼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음이 틀림이 없다. 한 시경 지나자 부친은 다시 담 밑으로 다가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이번에는 문이 열리는가 하면 문이 닫혀버렸다. 부친은 두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나더러 가자는 눈짓을 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다시 불하지 않고 또 가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또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자기로 집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도살장에 간 이유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지우고 여러분 10번 더 이어서 쓸게요. 도살장에 간 이유는요. 여러분 시민들이 육식을
육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들의 얘들아 표를 돌리려고 하니 이 사람들의 표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왜? 맨날 무표, 무표, 세표 이거밖에 안 받으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냐면 육식을 만드는 사람부터 자기가 끄면 그러면 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아버지는 생각을 했대. 그럼 육식을 만드는 게 누구예요? 그 도축을 하는 사람부터 잡으면 그러면 여러분 고기를 발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람부터 잡아내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걸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도살장 주의를 찾아간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육식을 지지한다는 건 그럼 여러분 초식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버지가 초식하고 채식하는 거 가족들조차도 이가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육식을 지지한다는 건 아버지와 뜻이 다른 사람들. 그럼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자유를 꿈꾸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유를 꿈꾸지 않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자유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 지금 현재 얘들아 이 독재 정권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 그냥 수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표를 얻어야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얘들아 자유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조차 안 되니 그러면 여러분 이 자유를 얘들아 모르는 이 사람들을 다 고기를 만드는 이 도살장의 이 사람을 회유시키려고 했던 것이었다. 근데 이 회유가 성공해요? 실패해요? 이게 실패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자유를 계속 추구할 수는 없을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제 보면 이 육식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선생님이 일부러 여러분 보기를 안 읽었거든요. 왜냐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선생님이 일부러 보기를 안 읽었어.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실 거니까 보기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아마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문제 41번부터 43번까지 한번 풀어보실까요?
번째로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41번 보세요. 이러면 가장 적절한 걸 고를 건데요. 아버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긍정하지 않아요. 부정하고 있으니까 출마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버지의 유일한 이해자인 숙당 조문재 선생은 아버지의 출마를 글에 대한 얘들아 무지의 소치. 여러분 아버지가 글에 대해 모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자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이 다 알아야 돼. 본문에 있는 내용은 사실 몰라도 되거든. 근데 여러분 선택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소치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기원을 하다. 원인이 되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글에 대한 무지의 원인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지에 나온 단어들은 꼭 분석을 제대로 해줘.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고. 자 3번. 그러면 나는 아버지를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해도가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나는 어머니, 외할머니하고 멋진 사이에 잠재된 종교적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버지에 대해 연민한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연민하는 태도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 아버지에 대해서 대부분 다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인식, 또 약간 조롱하는 듯한 인식을 하고 있었지. 자, 그 다음 5번. 자, 나는 아버지의 낙선이라고 하는 결과보다 낙선 뒤에서 여전히 아버지가 배짱 있게 행동하는 게 더 싫었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 돼야 되네. 자, 그 다음에 42번에 1번 갈게요. 자, 기억은 유권자들의 연민을 이끌어내려는 아버지의 의도가 드러난다. 유권자가 없는데 무통중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가 연민을 끌어내려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여러분? 나의 의지. 내가 이 아가리에 들어가고 뭘 하더라도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버지의 의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 무청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선거 결과에 대한 아버지의 절망적인 태도 없으니까 여러분 니은처럼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면 구름 속을 걷는 것처럼 유유자적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D급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족들에 대한 나의 연민이 아니라 친척들에 대해서는 약간 여러분 파렴치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머니는 낭만을 부리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머니 왜 저럴까? 약간 의아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민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아버지의 현실 도피적인 태도에 대해서 나는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현실 도피적이었다면 도살장에 안 갔겠지. 현실 도피였으면 계속 집에 어떻게 했을 거야? 계속 처박혀 있었을 거야. 현실 도피였으면 여러분 어디에 처박혀 있거나 은거하거나 숨어만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이 누르고 가가지고 얘들아 육식을 만드는 사람부터 얘들아 조져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선 현실 도피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려면 은거 혹은 여러분 숨어있기 도망치거나 숨기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근데 여러분 아무런 행동을 안 한다. 이게 현실 도피적 태도여야 돼. 그러면 4번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거네.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을 갈게요. 아버지 자신의 뜻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드러난다. 근데 잘 봐. 아까에서 질겅질겅 이 씹은 거를 그 부분만 보면 의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왜 질겅질겅 씹었는지 이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앞에 사건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질겅질겅 얘들아 이 풀을 씹은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도살장한테 거절당했어. 그렇지? 도살장 주인에게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거절을 당했어. 거절을 당했으니까 여러분 요때 그 무슨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의도한 바랑은 다르니까 여기서 실망이 다지는 거지. 그러니까 풀을 뜯네. 이러면 풀을 뜯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지가 나타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행위만 생각하지 말고 그 행위가 왜 나타났는지를 생각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 여기 사이에 정서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답은 5번이야. 5번. 자, 그 다음 이제 43번. 자, 여러분 채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채식은 국회의원 출마의 신호야. 그치? 가족들은 그러면 출마를 한다. 이렇게 하고 나니 채식 딱 하는 순간
아이고 이렇게 딱 되잖아요. 자 그리고 자, 아버지의 채식은 자신의 꿈과 관련이 있었죠. 아버지의 꿈은 이러면 아까 그 이제 운반하는 거에서 그 결정체에 다 스며들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출마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버지의 꿈과 관련된 것 같아. 자 그다음 세 번째, 채식은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죠. 왜냐면 갈등을 유발을 했으니까. 자 그다음 네 번째, 이 아버지의 채식은 나에게 성경의 견해는 둔 기묘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니엘서에서 온 기묘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맞는 말 되는 거예요. 자 5번, 아버지의 채식은 청룡한 난세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탈속의 의지다. 여러분 여기 5번에서 탈속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 여러분 이 탈속의 반대말이 뭔지를 알면 이게 왜 답이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어. 탈속의 반대말이 뭘까요? 속세예요. 속세. 여러분 우리 속세는 돈, 명예 아니면 여러분 약간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을 얘들아 탈속,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탈속이라고 하는 행위는 대부분 어떤 행위가 나타나는 거냐면 자연친화적 태도에서 탈속이 나타나는 거고, 속세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는 속세를 멀리하는 태도예요. 그럼 여러분 속세에서 멀리하려고 했으면 여러분 아버지는 채식에다 출마를 하려고 했을까? 출발 안 했겠지, 그치? 탈속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틀린 거야. 그래서 답은 5번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개념들을 잘 숙지를 해줘야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 갈게요. 44번은 보기인데요. 여러분 보기를 읽으니까 아버지의 행위가 왜 그런지 우리 좀 더 잘 아마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왜 아까 보기를 먼저 안 읽었냐면, 이런 보기를 읽으면 사실은 저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못 찾고 그냥 바로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대적 배경 오늘 찾아보려고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보기를 안 읽었어. 근데 다음 주부터는 계속 보기 먼저 읽을 거야. 자, 보기 먼저 한번 가볼게요. 초식은 폭력과 비순수로 표상하던 육식의 세계를 맞서려는 개인의 투쟁이 담겨져 있는 글이래. 그럼 여러분 이 말에서 여러분은 뭘 또 더 머릿속으로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되냐면, 채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 폭력과 비순수로 가득 찬 육식을 표방하는 말의 반대말이래. 그러면 여러분 초식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바로 알 수 있겠지. 비폭력적이고 순수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네, 그치? 자, 이 초식에서는 육식의 세계의 삶의 논리에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여긴다. 아버지 빼고 모두 다, 그치? 자, 그리고 더불어 이들은 낡고 부조리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사람. 근데 얘들아, 왜 이 사람들이 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투표하면 되잖아요. 이러면 투표하면 사회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여러분 그 대통령을 누가 찍느냐, 얘들아 내가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게 있어. 예를 들면 선생님은 이제 대학생 때 선생님은 이제 임용 준비를 했었으니까, 그럼 얘들아 임용을 누가 더 대통령이 누가 더 이 임용을 많이 뽑았겠다고 하는지 그거 보고 얘들아 투표하는 선배들도 있어.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은 둘째치고 자기가 임용이 빨리 돼야 되니까 대학 그런 세세한 그 세부조항까지도 얘들아 다 공약으로 내세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보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대학 이제 학교 임용을 학교를 반을 더 늘려서 뭘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선생님을 더 뽑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거를 찍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투표를 얘들아 그냥 60 좋아, 60으로만 폭력 있는 독재 정권으로만 그냥 다 투표를 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안 하고 얘들아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얻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들아 생각을 해가지고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약에 찍는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런 사회적인 동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상실해가는 사람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의미에서 초식의 아버지가 출마할 때마다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선택하는 행위는 단순한 섭색, 그러니까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를 오랫동안 규율해온 기존의
삶의 방식, 기존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육식. 이 육식을 뒤흔드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육식의 세계에 대한 맞서는 그 의지를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럼 자 1번 갈게요. 아버지가 얘들아 이제 채식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건 아버지도 원래는 아까 선생님 지적을 했지만 아버지도 원래는 육식에서 채식으로 바꾸시는 거잖아. 기존의 방식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 거야? 바꾸시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 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이웃이나 학교 동료들이 아버지의 선거 결과를 얘들아 조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존 세계에 대해서 아버지의 의지를 조롱하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말 돼야 되네. 자, 세 번째. 아버지가 채식을 중단하자 친척 참모들이 이런 음식을 즐겁게 즐기는 거에서 이런 사람들이 얘들아 육식 세계를 쉽게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맞는 말 되는 거야. 자, 그럼 네 번째. 도수장의 주인이 열변을 토하는 부친을 외면한 것에서 세계의 변화를 그쵸? 세계를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 아버지인데 아버지랑 뜻을 같이 해요? 다르게 해요?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4번은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4번하고 5번은 완전 여러분 정답이 어떻게 돼요? 이율배반적인 대답이에요. 왜냐면 4번은 아버지와 뜻이 다르다라는 뜻이었고 5번은 공모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돼야지. 그래서 얘는 답이 얘들아 5야.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쓰는 거지. 자, 시험 중에 이렇게 나오면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여기서 현대소설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내용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현대소설을 읽을 때는 현대사를 무조건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현대사가 어떤 현대사가 있는지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징적 의미를 찾으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데 상징적 의미는 선생님이 아까도 애들 막 다니엘서 채식, 초식 이러면서 여러분 제목과 비슷한 애들이나 그거 관련되어 있는 애들 의미를 계속 찾았어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기를 오늘은 안 읽었지만 보기를 아마 먼저 읽었다면 여러분 아마 더 쉽게 빠르게 읽었을 수 있었을 거야. 보기를 읽는 습관을 이제 들여보자. 이거 세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선생님 이 작품을 먼저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글 읽고 나서 우리 잠깐 쉬는 시간을 하고서 여러분 이제 비문학과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여러분 선생님 비문학을 할 건데 오늘은 정보량이 많은 지문을 한번 봐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보량이 많은 애들은 그 근거들을 계속 여러분 우리가 답의 근거들을 계속 비슷한 말들을 찾으면서 한번 독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질문을 계속 던질게. 계속 질문을 던질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얘가 왜 이게 여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지? 이게 왜 이런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쪽에 여러분 우리 비하인스 비율이라고 하는 재작년 수능 기출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뭘 해주면 좋을 것 같냐면 여러분 들여쓰기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문단 표시 좀 해주실래요? 1문단부터 7문단까지 여러분 문단에 들여쓰기 표시해주세요. 문단 1, 2, 3, 4 번호만 매겨주면 될 것 같아. 1부터 10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 오답률이 제일 높은 오답률은 75%. 그러니까 4분의 3이 다 틀렸어.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지문이에요. 근데 지문 길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긴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시험에 막상 나오니까 너무 어렵다. 기본적으로 애들 모든 문제가 다 50%가 넘는 오답률을 가지고 있는 문제의 유형이야. 왜 그러냐면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럼 여러분 정보량이 많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읽어야 되냐면 여러분 정보량이 많은 거에서 우리도 우선순위를 두면서 글을 읽어야 해. 그러면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문에 정의가 내려져 있는 애들은 대부분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거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굳이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어들은 굳이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포인트가 되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읽은 데는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약. 그치? 그럼 여러분 선생님 질문 2개를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이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조약을 체결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누구 어떻게 좀 더 그들 사이에서 이게 들어가야지. 그들 사이에서 국가 국제기구 아니면 국제기구랑 국가 이렇게 얘들아 걔네들끼리 이루어지는 게 조약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조약의 체결 내용이 뭐래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 그렇지. 이게 여러분 조약 체결 내용이죠. 그러면 읽으면서 아 조약은 얘네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고 조약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국제관습법은 조약 체결과는 관계없이 뭐뭐 없이 얘들아 이거는 조약이랑 얘는 다른 애가야 라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지금 여기 국제관습법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 조약을 이렇게 비교를 해버리고 있어요. 뭐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조약이라고 하는 애랑 국제관습법이라고 하는 애에 여러분 뭘 찾아주셔야 되냐면 공통점이랑 차이점. 뭐뭐 관리 없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거는 비교를 해주는 거니까 공통점 차이점을 찾을 거야. 더 읽어볼게. 자, 이 관계없이 국제사회에 일반이 받아들여져 지켜지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자,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세요. 둘 다 뭐래요? 둘 다 규범이래. 그렇지. 둘 다 규범이래. 규범. 그런데 조약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어떻게 맺는 거냐면 국제기구, 국가가 이런 개별적인 관계에서 이거 조약을 맺는 거지. 얘네들은 개별적인 관계에서 조약을 맺는 거고 그리고 그 조약 안에서 명시적인 합의를 한대요. 자, 근데 국제관습법은 여러분 이게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제에서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지. 다 같이. 그러니까 얘는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명시적 합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명시적 합의가 들어가 있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하면 안 된다.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법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합의하셨어요? 안 했지만 이런 법 지켜야 되잖아. 법이라는 건 합의를 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강화도 조약 이런 일본 새끼들 얘들아 자 강화도 조약이나 이런 거는 얘들아 좀 우리가 부당하게 조약을 맺었지만 국가고 국가 간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잘못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명시적으로 뭘 지키고 안 지키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반면에 근데 여러분 자 이거 두 개가 나오고 나서 여기에 얘들아 뭐가 들어가냐면 반면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그러면 뒤에 나오는 애가 이 앞에 있는 애들이랑은 완전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네? 근데 얘들아 얘네들도 다른데 얘가 다른 애가 나올 거는 아닐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얘네들의 공통점과 다른 애를 비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떤 애가 나오는지 볼게요. 경제 관련 이런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나 일반적이다. 그럼 여러분 반면에 국제기구에서는 여러분 뭐만 갖고 있다고 하냐면 권고적 속성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법적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대요. 그러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럼 여러분 이 말과 똑같은 말 찾으세요.
규범이야. 맞아. 규범이야. 그러면 여러분 규범과 법적 구속력이 반대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법적 구속 없는 게 반대말이야. 그러면 규범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 구속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국제기구는 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규범적이지 않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의 반면에라고 하는 접속사가 왜 중요한지랑 그리고 앞에 두 가지의 공통된 차이점을 왜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세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을 때 두 가지가 먼저 설명이 나오고 반면에서 또 다른 애가 나왔을 때는 두 개의 공통점과 반대되는 속성을 뒤에서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자, 그리고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과 규제와 같은 것들은 비회원의 국가임에도 엄격하게 준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자, 여러분 여기 바젤위원회랑 비슷한 말 찾으세요. 자, 바젤위원회는 국제결제은행 산하에 있는 애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국제기구랑 똑같은 말이야. 맞아. 국제기구 안에 바젤위원회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바젤위원회에서도 여기서 BIS 비율을 여러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행하고 있는 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다?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이러면 비회원국은 지킬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데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대. 분명 여러분 국제기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놓고는 얘들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국제기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젤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랑 비슷하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 그러면 이게 왜 다를까?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왜 다를까가 이 글의 포인트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 여러분 규범적 성격이 누구에게서 나타난다고? 바젤위원회에서. 바젤위원회에서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왜 이게 규범적 성격이 나타날까? 이런 것을 고민하게 만든대요. 자,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국제법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을 두는 일반적인 경향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법을 지키게 하고 얘들아 조약을 지키라고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데 이런 게 없어도 여러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 게 이렇게 굳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대. 자, 그 다음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고 있는 거다. 그럼 여러분 이 바젤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얘들아 없는데도 얘들아 지금 뭘 하고 있어? 구속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속력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신뢰 구속력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그러면 바젤위원회는 신뢰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런 신뢰 구속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믿음과 관련된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1문단에. 1문단 마지막 문장은 무조건 다음에 나올 내용이 나와요. 그럼 다음에 나올 내용이 뭐예요? 신뢰 구속력. 맞아. 얘들아 이게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 거야.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지문에서 찾아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 지금 1문단을 어떻게 읽었냐면 여러분 지금 두 개가 비교가 너무 없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두 개를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반면에란 말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공통점과 뒤에 있는 거의 차이점을 가지고서 이제 비교를 대조를 해줬고요. 그리고 여러분 바젤위원회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게 다른지를 찾아냈어요. 그쵸? 요렇게 여러분이 1문단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 시작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문단에 여러분은 빨리 머릿속으로 신뢰 구속력이 나오겠지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BIS 비율을 왜 시행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왔죠? 여러분 왜 시행하고 있어요? 보호하려고. 그치? 예금자랑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려고. 그치? 근데 여러분 막 재무 건전성, 무슨 자기자본 막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이 나와. 여러분 이거 뜻풀이를 안 해주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 여러분 정보가 많은 건 우선순위로 두기로 했었잖아. 여러분 중요하지 않으면 넘어가셔도 돼요. 자, 갈게요. 자,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음과 같은 식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럼 BIS 비율은 위험가중자산분의 자기자본 곱하기 100 비율 해줬죠? 그게 8%는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문단이거든? 근데 우리 이문단에 뭐가 나올 거라고 아까 예상을 했었지? 그쵸. 여러분 실내 구성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내 구성력에 일단 숫자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실내 구성력이 안 나올 거네. 우리가 잘못 찾은 거네. 아니라 BIS 비율을 알아야 실내 구성력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게 뒷부분에 나올 거니까 여러분은 그냥 BIS 비율을 쭉 이해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실내 구성력이 나왔을 때 매칭만 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단 한번 갈게요.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기자본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세 가지 합으로 만들어놨대. 우리는 여러분 그럼 얘네들이 용어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단순 나열해놓고 있으니까 번호를 좀 매길게요. 자, 기본자본에다가 번호 1번을 매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단순 보완자본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2번을 매기시고 단기 후순위 채무회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3번을 매기시면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합했을 때 자기자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험가중자산은 이 보유자산의 각 자산의 그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모에 있는 위험가중 자산은 여러분 어떻게 계산한다고 하면 내가 보유자산이 만약에 n개가 있다고 한다면 보유자산 1에다가 여러분 그 신용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치 신용위험에 따른 여러분 가중치 이거를 여러분 곱해서 이거를 계속 어떻게 해주라는 거야? 계속 더해서 n번째에다 보유자산까지 더해주라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근데 이때 위험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 OECD 국가에는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읽은 게 위험가중치인데요. 위험가중치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산 유형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신용위험을 반영한다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 그걸 OECD 국가에서 어떻게 설정을 했대요? 국채는 0%의 신용위험을 지금 반영을 시켰고 회사채는 얼마를 반영을 시켰대요? 100%를 반영을 시켰대. 그러면 여기서 빨리 여러분 그러면 자산 유형이 누굴까? 자산 유형이 누굴까? 얘들아 국채하고 회사채의 퍼센트는요 위험가중치거든요. OECD 국가가 설정한. 그러면 이게 OECD 국가가 설정한 위험가중치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산 유형별 신용위험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산 유형이 누구예요? 국채랑 회사채가 돼. 그치? 국채하고 회사채가 자산 유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개념이 설정이 되면 개념과 OECD 국가가 설정해 놓은 게 몇 %다 수치가 나왔잖아. 예시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 그 예시 안에서 자산 유형이 무엇인지를 개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다시 가볼게요. 자, 이후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롭게 정의해서 BIS 비율을 설정을 했다. 그럼 여러분 얘가 그전에는 신용위험만 반영을 했잖아. 근데 이러기에는 너무 좀 부족하다. 뭐를 반영하자?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 누굴 반영하자? 시장 위험도 한번 반영을 해보자. 두 가지의 위험을 반영해서 계산을 하게 되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얘도 세 가지가 나왔는데 얘도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용위험이 설명되고 있으면 선생님 번호 1번을 매길게요. 그럼 여러분도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신용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번호 1번 매길 거야. 그 다음에 시장위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번호 2번을 매깁시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신용위험의 경우와 달리
빨리 펜 움직여야지. 신용위험 나왔으니까 번호 몇 번 매겨줄 거예요? 1번 매겨줘야죠. 그쵸? 신용위험과는 달리 시정위험의 측정 방식은 여러분 시정위험이라고 했으니까 2번 매겨줘야지. 그치? 자, 이 측정 방식은 감독기관의 승인하에서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1 협약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시정위험은 신용위험은 은행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없다? 달리라고 했으니까 선택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시정위험은 선택할 수 있어.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두 가지를 나눠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바젤 1 협약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지금 바젤 1 협약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바젤 1 협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위험가중자산의 1번하고 2번의 합을 더하는데, 근데 1번과는 달리 시정위험에는 여러분 은행이 설득할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문단 가세요.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1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2 협약이 도입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제 바젤 2. 근데 얘들아 바젤 1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더 있어 없어? 더 자세하게 안 나왔어. 그냥 바로 바젤 2잖아. 그럼 바젤 1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시장 위험이 반영된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바젤 2 협약에 어떤 공통된 차이점이 있는지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가볼게. 자, 여기서 BIS 비율의 위험 가중 자산은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 움직이셔야죠. 여러분 신용위험 나왔으니까 1번 표시해주세요. 자, 이 가중치에 자산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이 되었대. 얘들아 자산 유형이 아까 누구였더라? 국채와 회사채를 반영하는데 뭐도 반영을 하지 또? 신용도를.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위험가중 자산에 1번, 2번을 반영하는 거는 똑같아.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누구를 더 플러스를 시키냐? 신용 지금 위험이 있는 곳에서 여기에다가 자산 유형과 그 다음에 여러분 신용도라고 하는 애를 더 플러스를 시켜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럼 여러분 무슨 개념이 새로 나왔냐면 신용도라고 하는 애가 새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신용위험의 측정 방식을 표준 모양이나 내부 모양들 가운데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자, 여러분 아까 바젤 1 협약에서는 2번만 은행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1번은 은행이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자산 유형과 신용도를 반영을 하게 되면서 이 신용 위험이 여러분 표준 모양하고 내부 모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둘 중에 하나는 누가 선택할 수 있다? 은행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얘도 은행이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야. 자, 기존에는 2번만 은행이 선택이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1번도 은행이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지. 둘 중에 하나는. 자, 그럼 이제 누가 은행이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가중치를 구분을 해서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자, 표준 모형 같은 경우는 아까 1, 2선은 국채가 몇 퍼? 0%, 회사채는 몇 퍼? 100%. 근데 여기서는 국채가 여러분 0에서부터 150까지 더 확대되네. 그 다음에 여러분 회사채는 여러분 몇 퍼? 20%에서 150까지 이렇게 늘릴 수 있게 되었대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신용도도 포함시킨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면 신용도가 높을수록 위험 가중치가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낮게 부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위험 가중치에 있는 둘의 관계를 우리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프로 표시하면 비례관계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반비례관계를 얘기해야 될까요? 반비례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신용도가 낮으면 위험 가중치는 높은 거고, 신용도가 높으면 위험 가중치는 낮아진다. 이걸 이제 결정을 하자는 거야. 그럼 바젤 1은 신용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바젤 2는 신용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치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신용도에 따른 위험 가중치를 얘기를 해요. 이게 20%란다면 위험 가중 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표준 모형. 자, 그 다음에 내부 모형 갈게요.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서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은행이 선택을 할 거래요. 은행이 여러분 뭘 선택하냐면 쟤는 여러분 위험 가중치에 따라서 신용도가 결정이 되다. 그러면 얘는 아까 이런 무조건 여러분 이 신용 위험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신용도를 무조건 고려를 해주기로 했었잖아. 그럼 은행이 여러분 얘가 뭘 선택할 수 있다는 걸까? 은행이 선택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신용도 고려해야지. 은행이 여기서 신용도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 표준 모형 같은 경우는 위험 가중치에 따라서 신용도를 반영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이 신용 위험은 무조건 얘들아 자산 유형에 따라서 이 자산 유형과 신용도를 반영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얘는 여러분 자산 유형에 따라서 위험 가중치가 결정되니까 신용도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얘는 은행에 따라서 그냥 신용도가 만들어지는 거야. 왜 은행에서 둘 중에 하나는 은행이 선택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것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위험 가중치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보완된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보완점 1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완점을 설명하고 나서 그 뒤에 여러분 다시 또한이라고 하는 접속어가 들어가요. 자, 여러분 또한이라고 하는 이 접속어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앞에 나오는 문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뒤에 있는 기능과 똑같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 또한이란 말을 써. 그럼 예를 들면 앞에가 예시가 나왔고 또한이 나오면 뒤에도 예시가 나와. 앞에가 정의가 나왔는데 또한이 나오면 또 뒤에도 정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앞에 일단 보완이 나왔으니까 얘도 그러면 뒷부분에 뭐가 나올까? 또 보완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보완점 2번을 이제 찾아볼게요. 자, 보완점 2번 나오는지 볼게요. 감독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한대. 그럼 여러분 그전에는 바젤1은 무조건 몇 퍼센트? 8% 이상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은행에 따라서 조율할 수 있게끔 여러분 이거를 바젤 2 협약에서 협약을 보완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보완점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최저 비율을 은행이 결정할 수 있게끔 은행이 여러분 조금 이런 규제를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 좀 자유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거에서 선생님이랑 밑줄을 하나 그을 거예요. 여러분 자, 어디다가 밑줄을 그으시냐면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B라고 해서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 있죠? B. 밑줄 그어져 있는 이 부분 있어요? 자, 그거 앞에 보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있니? 거기다 밑줄 잘 그어줘. 자, 이제는 똑같은 말 해주세요. 자, 여러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 요거를 똑같은 말을 찾으세요. 그럼 키워드가 지금 뭐가 나왔어? 위험가중자산이 나왔고 자기자본이 나왔고 비율이라고 나왔잖아. 그치? 그럼 누구야? BRS 비율이지. 그럼 BRS 비율의 수식을 보세요. 위험가중자산분의 자기자본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은 최소 8% 이렇게 나왔잖아. 여러분 이 BRS 비율에다 비율이 최저가 들어가는 게 바로 이거 BRS 비율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야. 수식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밑줄 그으라고 한 게 BRS 비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BRS 비율이 그전에는 그냥 공통적으로 다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 협약으로 통해서 규제 비율을 조금 초과하도록 은행이 요구할 수 있게끔 해놨구나.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BRS 비율에 대한 설명이었어.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5번째 문단. 이 최근에는 바젤 3 협약이 발표되면서 그럼 여러분 바젤 3도 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 그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자.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여러분 우리 자기자본은 여러분 아까 몇 번이 더해졌어요? 1번, 2번. 그렇지. 근데 3번인데 3번이 단기 후순위 채무였거든? 그거를 빼겠다는 거네. 그러면 자기자본에는 기본자본하고 보완자본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자, 여기 이렇게 되어졌고 또한이니까 또 보완되는 내용을 얘기하겠지. 그치? 또한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보관력을 강화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손실보관력을 강화를 했대요. 어떻게 강화했는지 여러분 밑줄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밑줄 보세요.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 여기다 밑줄 그었다.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여러분 기본자본의 비율. 여러분 요거는 BRS 비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우리 BRS 비율은 1번하고 2번이랑 위험 가중 자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본 자본은 얘만 해당하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비율은 여러분 이건 BRS 비율이라고 볼 수가 없네. 그치? 근데 시험 봤을 때 수능장에서 애들이 이걸 다 BRS 비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6%로 계산해서 다 때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아까 선생님 첫 번째 밑줄 근 거하고 두 번째 밑줄 근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의 협약에 들어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그냥 효과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젤 1, 2, 3은 어떤 법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정하는 기능만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문장 갑시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해서 제도화하고 있는데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당국은 2009년에 가입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RS 비율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현행 법제에도 이게 반영되어 있었다. 그럼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009년 이전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나라는 BRS 바젤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2009년 이전에? 아니죠. 가입이 안 돼 있다는 건 여러분 비회원국을 얘기하는 거네. 근데 비회원국인데도 뭐라고 했대? 잘 지켰대. BRS를 지켰대 얘들아. BRS 비율을 준수하고 더 나아가서 얘들아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뭐로 만들었대요? 법제화를 해놨대요. 이걸 여러분 법제화를 했다는 건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면 요거 얘들아 비슷한 말들 여기 나와 있지 않니? 바젤위원회에 BRS 비율을 비회원국이 엄격하게 준수하는 게 신뢰 구성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 거였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2009년에 바젤위원회에 얘들아 무슨 구성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신뢰 구성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네. 신뢰 구성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우리나라에 지금 적용을 한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게 신뢰 구성력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신뢰 구성력에 대한 얘기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치? 자, 그럼 좀 더 가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한 징표를 국제금융시장에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신뢰 구성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유 나왔죠? 우리가 국제시장에 나가려고 했더니 믿을 수 있게끔 뭔가 얘들아 신뢰를 보여줘야 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신뢰를 얻고자 스스로 뭘 지킨 거예요? BRS 비율을 지킨 거네요. 스스로 BRS 비율을 지킨.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예시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신뢰를 얻고자 스스로 BRS 비율을 지키게 된 것이다. 얘들아 우리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업이 얘들아 아주 오래되었다 뭐 튼튼한 기업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알았으니까 알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얘들아 해외에 나가서 어떤 투자를 받거나 뭘 하려고 했을 때 널 어떻게 믿고 널 어떻게 믿을 건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BRS 비율을 그냥 지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이 은행은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여러분 좀 위태로운 은행을 얘기하는 것 같다. 그치? 위태로운 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시험엔 아예 발을 들이지도 못하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국제시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감독 기준을 협의해서 제정을 하는데 그 헌장에서는 회원국회에서는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회원이니까 당연히 발부를 해야지. 회원이니까 당연히 이 의무를 부과하는 건 맞지. 그치? 그런데 바젤위원회가 국가감독 권한이 없으면서 그의 결정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도 그것 또한 밝히고 있다. 그럼 얘들아, 회원국에게 너네 이거 무조건 법제화해야 돼.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대요. 왜죠? 바젤위원회는 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근데 바젤 은행인데 얘들아, 선생님 바젤 D라고 써놨어. D 빼고 바젤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해서 사용한다. 얘들아, 아까 회원국은 28개인데 이걸 따르는 국가가 몇 개라고? 100개래. 그러면 여러분 72개의 국가들이 비회원국인데도 따르고 있는 거네. 그치? 자,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부르긴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 말랑말랑한 법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이런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앞에 이런 현실은 이라고 했을 때 얘가 가리키는 말이 여러분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자. 바로 앞에서 여러분 이 이런이 가리키는 바로 앞 문장에 이들 두 가지의 조건을 한번 찾아봐. 말랑말랑한 법이 되려고 하는 조건. 이러니까 이거 10도 앞에 있는 문장이야. 그치? 누구 있어요? 자발적. 이게 있어야 말랑말랑한 거지. 얘들아, 우리나라 생각해봐. 우리나라 스스로 법제화를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자발성을 띄워야 돼요. 근데 어디서 자발성을 띄워야 된대요? 바로 앞 문장이 있는 거지, 얘들아? 자,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까지. 그렇지?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 근데 여러분,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는 어떤 국가야? 비회원국이야. 맞아, 비회원국이야. 그러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말랑말랑한 법은 비회원국이 자발성을 띠고 있으면 이게 말랑말랑한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그에 비해서 딱딱한 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얘네들은 여러분 자발성이 없잖아. 여러분 우리 조약이나 관습법은 법적으로 얘들아 구속력을 가지고 있잖아.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율성이 없어. 강제성을 띠고 있어서 그러면 딱딱한 법.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말랑말랑한 법.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네. 자, 바젤 기준도 장래에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르겠다는 건 뭐예요? 이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하는 거지. 그치? 자, 여러분 정보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얘들아 왜 번호를 매겼냐면 번호 1, 2, 3을 다 기억할 게 아니라 비슷한 말이 어디 나온 것 같은데 번호를 매기면 그게 몇 번이었는지 대충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찾아가 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뭐 단기 후순위 채무 개념 하나도 안 나왔거든. 기본 자본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왔지만 근데 얘네들이 어디에 들어가고 있는지만 우리가 이해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정보량이 많은 애들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앞에 나오는 말들을 연결을 시켜주고 그리고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신뢰구속력 결국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신뢰구속력. 여러분 지금 6문단, 7문단이 다 신뢰구속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요걸 얘기한 거야. 신뢰구속력은 BIS 비율을 지켜야만 신뢰구속력을 생길 수 있다. 자발성으로 띄어야. 그치?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요거 답을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몇 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냐면 여러분 4쪽에는 3번을 푸실 건데요. 3번은 여러분 근데 적절한 걸 고르셔야 돼요. 선생님이 적절하지 않으라고 써놔가지고 적절한 거 고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쪽에 5번, 6번도 한번 풀어보실래요? 5번, 6번도?
조건이야.
볼게. 일단 3번을 한번 보는데요. 선생님이 기출을 풀 때는 오답률을 항상 적어줄 거예요. 그럼 오답률을 왜 적냐면 내가 맞았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왜 매력적인 선택지가 이거지? 왜 다른 친구들이 이거에서 되게 매력적으로 오답을 느꼈지? 이거를 분석할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이게 기출 분석이 되면서 내가 그러면 이런 매력적인 오답이 나왔을 때 나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우선은 오답률을 한번 쓸게요. 여러분 1번 같은 경우는 10%,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 16.7, 자,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 14%, 그 다음에 4번은 46.5%,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은 12.2%. 여러분 지금 이 답은 이거는 오답률이 53.5%였어서 여러분 답이 몇 번인지는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답은 4번이고요. 자, 여러분 오답률을 그럼 보시면 1번부터 여러분 3번, 5번까지는 오답인데 이 오답의 특이점이 뭐야? 비율이 다 10%대로 다 비슷해. 그치? 자, 이렇게 여러분 비율이 정답을 빼고 얘들아 오답의 비율이 높잖아? 다 비슷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무슨 거냐면 반이라고 하는 반은 친구들이 정확하게 독해를 했지만 반 친구들은 이 용어들이 다 헷갈리게 문제를 풀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유형들은요 어떤 하나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의 답이 나오잖아요. 골고루 오답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의 가능성이 크냐면 정확하게 이 개념을 인지를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수능을 봤을 때 정확한 개념 인지가 안 되면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 유형들이 나와요. 모든 게 다 답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여기다가 개념을 좀 선생님이 풀이하면서 같이 갔잖아. 그러면 여러분 아마 이게 왜 답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갈게요. 가젤 1년학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체의 신용도가 낮아질 때 BR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갖는다. 근데 여러분 신용도는요 없애버렸네요. 자, 여러분 신용도는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위험과 중치랑 반비례 관계였어요. 근데 위험과 중치는 다시 또 여러분 또 뭐 신용 위험인지 시장 위험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라서 이게 BRS 비율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런 연관성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래프에 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자, 그럼 2번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BRS 비율. 그치? BRS 비율은 동일해요. 2부터는 좀 바뀌어도 된다. 은행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고 주제를 좀 완화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항상 동일하지는 않는 거야. 그럼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자, 3번 갈게.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다시 투자를 한다면 BR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자, 얘들아 투자를 하면 좋긴 한데 만약에 얘들아 국채가 0%야. 국채가 아예 없는 거지. 0%인데 여러분 회사채는 150%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회사채가 20%면 20억 원의 위험가중 자산이 만들어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150억이면 그럼 위험가중 자산이 더 많이 늘어나요. 국채는 빵인데 얘들아 이게 늘어나면 그럼 여러분 얘가 항상 높아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도 여러분 만약에 100이었는데 80으로 했다고 하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3번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이제 4번 갈게요.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이 승인하에서는 은행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 두 가지 있었거든. 표준 모형하고 내부 모형하고. 그 중에서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애가 누구였어요? 내부 모형이었어요. 맞아요. 내부 모형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된다. 자, 이제 5번 갈게. 바젤 3 협약에 따르면 위험 가중 자산 대비 보완 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RS 비율 규제를 이 은행이 준수할 수 있게 된다. 자, 근데 여러분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 위험 가중 자산분에 여러분 우리 바젤 3은 1하고 2를 더하는 거였지. 그치? 근데 여기 3 협약부터 이런 위험 가중 자산분의 여러분 기본 자산이 최소 몇 %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6%. 그러면
얘가 최소 6%니까 6%나 7%나 8%나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 그럼 만약에 얘가 7이면 우리가 최소 8%가 돼야 된다고 했었거든? 그럼 만약에 위험가중 자산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얘가 몇 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8을 맞추려면 1도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인 거네. 7에다가 1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 그러면 이게 8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얘가 최소 2%가 아니라 1도 될 수 있고 0몇 도 될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여러분 5번은 잘못된 거야. 그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어차피 다음 주에 여러분 선생님이 4번 문제도 같이 봐줄 거예요. 4번 문제가 꽤 어려워요. 왜냐면 오답률 75.8%였거든요. 여러분이 풀어오는데 근데 하나는 고쳐야 돼. 자, 여러분 우리 거기 보시면 표를 보시면 4번 문제 표를 보시면 표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번째 표에 혹시 여러분 신용위험에 따른 위험가중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혹시 있어요? 거기에 혹시 기본자본하고 보완자본이라고 밑에 나와 있나요? 그거를 국채와 회사채로 고쳐주실래요? 선생님 표를 그대로 복사해와가지고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국채 회사채로 바꿔줘. 국채 회사채 아래다. 그치 국채 회사채. 그러면 여러분 그거에서 6번까지 문제를 풀어오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에 요거는 숙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6번까지 풀어오시는데 BRS 비율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까 4번 문제를 혹시 틀렸거나 좀 긴가민가하게 풀었다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지문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면서 다시 문제를 한번 풀어줘. 알겠지? 그거 숙제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